예, 오늘 지금 막 잡음이 막 도저히 방송 못 들을 정도로 들리나요? 잡음이 들리시는 분들, 잡음이 지금 들리시는 분들, 소리를 이렇게 좀 낮춰도 계속 신경 쓰이게 들리시나요? 그렇다라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그러니까 잡음이 전혀 없는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잡음 때문에 방송을 못 듣겠다. 그런 분들 때문에, 예, 심하다는 분들 때문에 제가 좀 고민이 됐는데, 어쩔 수 없어요. 잡음이 없게 하면 소리가 안 들려. 50%로 조정하면 괜찮다. 그러니까 지금 잡음이 심하게 들리시는 분들은요, 소리를 좀 줄여주세요. 아침에 이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잡음이 있으면 좀 어떠냐. 우리는 소리를 듣는 게 중요하지 않냐.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 그죠? 우리가 잡음이 없는 깨끗한 방송도 중요하지만, 예, 잡음이 있더라도, 현장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들을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잡음 안 나시는 분들은 다행이고요. 이게 볼륨을 높이면 잡음이 이렇게 잡혀요. 특히 이게 아이폰으로 듣다 보면 잡음이 심해. 그래서 아이폰으로 들으시는 분들 정말 죄송한데 소리를 좀 낮춰서 들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잡음이 안 나는 방식을 찾아볼게요. 예.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예, 오늘이 성탄 전야잖아요. 예. 성탄 전야라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간단한 성탄 선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시길 바래요. 예. 자, 잠시만요. 일단, 속이 거북하신 분이나, 예, 노약자분들은 첫 화면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격적 화면이 나갈 수도 있어요. 참아주세요. 예.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네는 아니다. 그네는 아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그네는 아니다. 그네는 아니다. 그네는 아니다. 마음에 드세요? 가면을 벗고 생각해봐. 소리 잘 들리시나요? 그네는 아니다. 지금부터 이모티콘 2개 이상 쏘시면 강태입니다. 가서 노동자 피박 쓰는 노동계약법 얼굴을 가렸다고 IS라는데 미치겠다. 미치겠어 진짜. 역사를 되돌리는 국정교과서 노동자 피박 쓰는 노동계약법 얼굴을 가렸다고 IS라는데 미치겠다. 미치겠어. 그네는 아니다. 아니다. 그네는 아니다. 아싸.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그네는 아니다. 아니야. 진짜 그는 아니야. 그네는 아니다. 그네는 아니다. 가면을 벗고 생각해봐도 정말 그네는 아니다. 국정화 중단해야 메리 크리스마스. 악법도 중단해야 메리 크리스마스. 노동자 행복해야 메리 크리스마스라네 좋구나. 쌀수입 중단해야 메리 크리스마스. 물대포 사라져야 메리 크리스마스. 농민이 일어나야 메리 크리스마스라네 좋구나. 그네는 아니다. 그네는 아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그네는 아니다. 감사합니다. 그네는 아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그네는 분들께 아니다. 감사드립니다. 가면을 먹고 생각해봐도 정말 그네는 아니다. 아니다. 정말 예, 이게 끝이 아니었어.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네는 아니다. 정말 너무 멋있죠?
이 노래가요, 예, 이 뮤직비디오가 경북 어디? 경북 어느 지역에서, 영동인가? 경북의 어느 지역에서, 예, 그 장목반, 문경, 경북 문경의 농민분들이, 예, 막걸리 한 잔 걸치고 찍은 뮤직비디오래요. 예, 음주 가무를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한데요. 방금 여러분이 보신 이 그 뮤직비디오가, 경북 문경의, 농민분들이 막걸리 한 잔 걸치고 그냥 쭉 가신 거래요.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예. 이거, 내가 볼 때 이건 오늘 중간중간 광고 삼아 넣어볼까요? 한 번 더 봅시다. 예. 우리 경북 농민분들의 결기를 느낄 수 있는, 예, 그네는 아니다!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고마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그네는 아니다 아니야, 진짜. 그네는 아니다 진짜 아니라니까.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그네는 아니다 맞아, 진짜 아니야. 그네는 아니다 아니라고. 그네는 아니다 네, 아니에요. 가면을 벗고 생각해봐도 정말 그네는 아니다 아니야, 진짜 아니야. 역사를 되돌리는 국정교과서 미치겠어. 노동자 피박 쓰는 노동계약 미치겠어. 얼굴을 가렸다고 IS라는데 미치겠다 미치겠어! 역사를 되돌리는 국정교과서 노동자 피박 쓰는 노동계약법 얼굴을 가렸다고 IS라는데 미치겠다 미치겠어, 진짜! 그네는 아니다 아니야, 진짜 아니야. 그네는 아니다 절대 안 돼.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그네는 아니다 아니야, 진짜 아니야. 그네는 아니다 아니라고! 그네는 아니다 아니야, 진짜 아니야. 가면을 벗고 생각해봐도 정말 그네는 아니다 문경 농민들 진짜 멋있지 않냐? 중간에야 메리 크리스마스! 또 중간에야 메리 크리스마스! 노동자 행복해야 메리 크리스마스라네 좋구나 좋구나! 쌀수입 중단해야 메리 크리스마스! 물대포 사라져야 메리 크리스마스! 농민이 일어나야 메리 크리스마스라네 좋구나 좋구나, 좋아! 그네는 아니다 아니야! 아싸! 아니다 아싸!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그네는 아니다 그네는 아니다 아싸! 그네는 아니다 가면을 벗고 생각해봐도 정말 그네는 아니다 정말 왜 이렇게 눈물이 나냐? 캐롤인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 그네는 아니다 그네를 그래서 발로 차는 거야? 근데 이제 알았네. 아유, 무식해라. 아이,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너무 웃기고, 그러니까 처음 보면 그냥 막 박수를 치고 두 번째 보면 재밌는데, 세 번째 보는데 막 눈물이 나네. 농민 창고에서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울컥하네요. 예. 사실 우리 경북 지역이요. 경북 지역에 어떻게 보면 정말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정말 이 올바른 합리적 상식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좌절하면서 사셨겠어요.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당선되지 않는 그 지역의 지역 풍토 때문에 얼마나 속상해하면서 사셨겠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캐롤로 한 뿌리를 하시는 것 같아갖고 가슴이 너무 이렇게 막 아팠어요.
팟짱에 인터뷰가 있어요? 이분들 인터뷰요? 무슨 인터뷰? 뭐라 그러나, 이 뮤직비디오 만드신 분들 인터뷰요? 그런 인터뷰가 있으면, 이 주소를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우리 함께 읽는, 함께 읽는 뉴스에다 올려주시면, 죄송합니다. 안영석 씨 인터뷰? 안영석 씨 인터뷰에, 안영석 씨 인터뷰가 나와요. 그 가수 안영석 씨 인터뷰 있으면, 그것 좀 올려줘봐요. 그 주소. 그 팟짱 주소 좀 갖고 와봐봐. 같이 들을 수 있게, 듣게. 예. 이게 안동과 문경을 오가면서 찍으셨나봐요. 예. 안동과 문경을 오가면서 찍은, 경북 문경 장목반 분들이 찍으신 거래. 연영석. 연영석 씨의 인터뷰군요. 네. 소리가 너무 크지 않나, 마이크? 몇 분 정도부터 나오나요? 네. 그네는 아니다가 몇 분에 나오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 전체 다 들을 시간은 없을 거고, 57분이니까, 그 연영석 씨의 인터뷰가 몇 분부터 몇 분짜리인지, 길면 같이 못 듣고, 예. 짧게 나와요? 10분 이내면 같이 듣고, 만약에 10분 넘어가면 같이 못 듣고, 처음부터 한 5분, 오케이. 잠깐만, 소리가 너무 커. 어디서 난 거지? 이건가?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선배님, 문학을 잘 가르치는 대학이 따로 있을까요? 문학? 문학이면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지. 왜요? 광고가 다른 나오네요. 학교랑 차이점이 있나요? 네. 광고는 어디서 서울디지털대학교 패스합니까? 문해창작학과는 순수 문학부터 드라마 작가, 광고 라디오 스킵을 작가, 어떻게 하는 영화 거예요? 시나리오 작가까지. 이거 지금 커리큘럼이 녹음이 첨삭 그냥 중심이야. 여기 나와 있어. 그리고 책임 교수제를 도입해서 1대1로 학생을 지도하니까 학생들 실력이 몇 분부터 소리가 나온 줄 알고 없지. 무음으로 해. 아, 그래서 문단에 데뷔한 사람들 중에서 가 많군요. 그럼 문단에 데뷔하는 사람만 지금 매해 10명이 넘어. 1분인데? 교수진 중에서 색깔 있는 인터뷰. 그네는 아니다. 그네는 아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그네는 아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이 경쾌한 캐롤 어떠세요? 너무 신나시죠? 애청자 여러분. 지금 혹시 어깨를 들썩이면서 엉덩이 춤을 살랑살랑, 갑자기 저 이상민 위원장도 생각이 나는데 춤추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야, 자,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다 설레는 크리스마스 이브죠. 자, 지난 21일 유튜브에 공개된 한 편의 뮤직비디오. 이것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민중 캐롤 그네는 아니다입니다. 오늘은 이 뮤직비디오를 만든 화제의 주인공을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연영석 씨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너무 재밌어요. 예. 아니, 그냥 일단 굉장히 요새 막 여러 가지 일들로 꿀꿀한데, 일단 예. 신나요. 자. 캐롤이 좀 신나야죠. 그렇군요. 예. 아니, 예. 이 뮤직비디오 어떻게 만들게 예. 되셨는지 궁금해요. 저도 집회를 나갔었어요, 그때요. 네. 시국이 그래서, 머릿수라도 하나 채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왔었는데, 네. 좀 집회를 나가면, 요즘 집회 나가면 느끼는 게 좀 답답하잖아요. 차벽도 좀 있고, 네. 집회라고 물대포도 하는 게, 있죠. 그렇죠. 집회라고 하는 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얘기하고 음. 뭔가를 그 사회에 요구하고 하는 건데 네. 뭐 그 소통이 전혀 되질 않으니까 음. 게다가 이제 언론들은 뭐 계속 어떤 평화나 네. 뭐 폭력 시위 이런 게 부각이 되고 음. 집회를 평화냐 아니냐 이런 부분만 계속 얘기가 되니까 오히려 쟁점은 음. 좀 이렇게 부각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네. 이런 답답한 상황을 좀 알려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뭐 문화로 이렇게 제가 문하는 사람이니까 네. 이걸 좀 이렇게 사람들이 노래 부르면서 이 음. 답답한 상황을 음. 우리가 왜 집회 여기 왜 와 있는지 네.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음. 그런 걸 좀 정리해서 노래 부르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마침 또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네. 뭐 사람들이 쉬운 노래로 이렇게 따라 부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음.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쉬워요. 그 계속 예. 후렴구가 반복이 되니까 예, 상당한 중독성이 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모두 한 3분? 2분 49초짜리 예, 영상인데 예. 이렇게 짧게 만든 이유는 역시 노래 길이에 그쵸. 맞추느라 그런 건가요? 그쵸. 예. 그러니까 좀 가사를 복잡하게 쓸 수도 있었는데 네. 너무 복잡하게 쓰면 오히려 사람들이 입에 붙어서 이렇게 하기가 음,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군요. 예. 메시지가 상당히 강렬합니다. 국정교과서, 아, 예. 노동계약. 사실 이거 굉장히 큰 그쵸, 덩어리의 이슈인데 이것을 굉장히 재밌게, 위트 있게 예. 시국을 풍자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계세요. 예. 사실 이제 경쾌한 리듬인데 메시지는 아주 강렬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으셨던 가수의 뜻 이런 게 있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예. 최근 그치. 진행되는 국정교과서나 노동계약이나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 뭐 대부분 다, 뭐, 국민들 대다수가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 뭐 반대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네. 뭐, 그쵸, 뭐,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게, 보편적인 어떤, 뭐, 역사가 아무리, 몇 뭐, 분이에요, 인터뷰? 힘을 가진 사람들이 평가를 할 수 있고, 어떤 역사를 시간이 별로 그 없어서. 힘 있는 자들이 이렇게, 뭐, 만들 수 있는 어떤, 심지어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뭐, 투쟁해서 쟁취하는 거다. 네. 여당에 있는 정치인이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네. 우리 서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국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도 좀 말이 좀 헷갈리는데, 네. 그 역사라고 하는 게 그 편에서, 음. 그 약자들의 편에서 좀 바라보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음. 보편적 상식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좀 그런 왜곡되어지는 게 저는 그렇죠.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네. 권력자의 입맛에 그쵸. 따라서 해석되는 그쵸. 바뀌는, 역사. 예.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적어도 예. 어, 그렇게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약자 편에서 서술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중립적 차원에서 그렇죠. 역사 서술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정리를 객관- 잘 해주시네요. 네, 제가 나름 기자거든요. 저는 네. 그렇게 굉장히 이렇게 괜찮은, 재미있는 인터뷰였어요? 근데 앞으로 이런 식의 인터뷰 듣자 그러면 블랙이야. 아니면 이렇게 임팩트가 없잖아, 임팩트가. 우리 지금 시간이 없는데. 네. 자, 차라리 그냥 캐롤을 계속 듣는 게 나았어. 자, 그 다음에, 오늘 오늘 오실 손님이 누구신지는, 이따가 4시쯤에 공개할게요. 3시 반에 공개할게요.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이야기부터 나갈게요. 예. 첫 번째 뉴스 나갑니다. 좌익 교수는 왜 무리하게 위원 제청을 신청했나? 이게 CBS 녹화뉴스 권영철 선임 기자의 글인데요. 예.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잘린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냥 글로 된 내용을 같이 읽어드릴게요. 예. 오늘 아침 인터뷰를 했는데,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는 좀 요즘에 이 김현정 쇼가 좀 정권한테 좀 많이 타겟이 되잖아요. 되게 좀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내용이 좀 잘린 것 같아서 아예 그냥 글로만 읽어드릴게요. 좌익 교수라는 아이디를 가진 국정원 직원 유모 씨가 국정원 직원의 정치 관여 금지를 규정한
국가정보원법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꼭 이 시간이 택배 오는 시간이라. 국정원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신청했다. 이는 자신이 속해 있는 국정원의 존립 근거를 명시한 국정원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말이 안 되는 신청이라며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오늘 와이뉴스에서 국정원 직원 좌익 교수는 왜 무리하게 국정원법에 대한 위헌 제청 신청을 했을까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좌익 교수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국정원 직원은 맞나? 그건 맞다. 좌익 교수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은 국정원 직원 유모 씨다. 유 씨는 국정원 2차장 산하인 대공수사국 소속이었다. 국정원 직원이 맞으니까 국정원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국정원에서도 대기 발령도 내고 재판에 나와서 신분 공개도 하지 않고 방청객들이 보이지 않는 가림막 뒤에 앉아있고 그런 것이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추적 보도해온 뉴스타파 최승호 PD는 페이스북에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인 줄 알았던 좌익 교수가 사실은 유가려 씨를 수사한 유모 씨라는 것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라며 유 씨가 국정원 수사관이라고 밝혔다. 유가려 씨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주인공 유우성 씨의 여동생이다. 2013년 7월쯤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좌익 교수 아이디 사용자는 국정원 직원이라는 거짓 내용을 유포한 사람을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며 오리발을 내밀었다. 좌익 교수와 관련해 국정원의 거짓말은 또 있다.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좌익 교수의 댓글과 특정인 비방 등이 문제가 되자 대기 발령을 했다고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1년이 지난 뒤에야 확인이 됐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정원이 좌익 교수를 대기 발령했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그동안 대기 발령을 하지 않고 있다가 내가 인사기록 카드를 보여달라 가릴 거 다 가리고 라고 다그치니까 마지못해 지난 11월에서야 대기 발령을 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고 부인했다가 검찰 수사에서 좌익 교수가 직원인 사실이 드러나자 국정원 대선 개입 특별수사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공개한 범죄일람표에 좌익 교수의 댓글이 확인됨. 대기 발령을 했다고 국회에 거짓 보고를 했다가 야당의 끈질긴 확인 요구에 뒤늦게 대기 발령을 했다. 그럼 국정원 직원인 유 씨가 국가정보원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한 거냐? 그렇다. 어떻게 보면 국정원 직원인 자신의 존재 근거인 국가정보원법을 부정하는 아주 웃기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유 씨는 지난 22일 열린 재판에서 방청객들이 있는 공개된 법정에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변호인이 대신했다. 유 씨의 변호인은 유 씨의 글이 정치 개입이 아니라 형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한 국정원법 제9조 1항과 2항, 제18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다음 재판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법조항의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재판은 중지된다. 좌익 교수가 단 댓글은 방송에서 언급할 수도 없을 정도의 욕설과 비방 일삭인데 그것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것인가? 헌법 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동시에 4항에는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좌익 교수 유 씨가 쓴 글들은 방송에서 언급할 수 없을 정도의 욕설과 비방 일색인데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매도하고 망치부인과 초등학생 딸을 비롯해 배우 문근영, 김여진, 임수경 국회의원 등에 대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었다. 이걸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 있을까? 특히 국정원 직원 유모 씨는 아이디가 좌익 교수였다는 것 이외에 이름도 목소리도 공개된 게 없다. 검찰의 한 중견 간부는 국정원 직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비밀주의를 지켜주는 이유는 국가 안보를 위한 정보 수집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위한 것이라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 행위까지 숨겨주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누리려면 일반 시민들과 같이 얼굴도 이름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헌 가능성이 없다는 말인가? 위헌 제청을 할지는 재판부가 결정할 일이고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하겠지만 여러 법조인들은 위헌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한다. 국가보안법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국정원 직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는 얘기다. 검찰의 고위 간부는 국가정보원법이 위헌이라는 국정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게 말이 되나? 라면서 국가공무원법에도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한 고위 관계자도 국정원에서 국정원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중견 변호사도 국정원 직원이 정치 관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하는 건 상상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말도 안 된다. 오만방자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런데 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재판 전략의 한 방법일 것이다. 국정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그건 변호사가 판단해서 재판 전략으로 그런 게 필요하다 싶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라면서 자기 방어를 위해서는 필요하니까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긋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검찰의 한 중견 간부도 국정원 직원이건 누구건 형사 피고인이 자기 형사 사건에 적용될 형사 법규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때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다만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면 재판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심판을 받아보자고 하면 판사가 위헌 제청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는 일종의 시간 끌기라는 분석이다. 좌익 교수의 댓글이 국정원 직원이 한 일이라는 게 드러난 지난 2013년 7월이다. 2년 6개월 전의 일인데 지난 22일에서야 첫 재판이 열렸다. 좌익 교수나 그 변호인들이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 금지 조항이 위헌일 가능성이 없다는 건 알면서도 위헌 제청 신청을 한 이유는 시간을 벌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신경민 의원은 좌익 교수가 시간을 벌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이 국정원이 이제서야 대기 발령을 했는데 이게 징계가 아니고 징계를 위한 사전 단계에 불과하다면서 6개월 내에 1심에서 유죄가 나지 않을 경우 대기 발령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잠깐만요. 재판이 빨리 진행돼서 6개월 이내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다면 직위해제를 하고 징계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기 발령을 풀고 원대 복귀시키거나 보직을 줘야 한다는 얘기다. 세 번째는 그러니까 이래서 6개월 이상 시간을 끌기 위해서 지금 이 위헌 신청이라는 터무니없는 짓거리를 했다. 세 번째, 좌익 교수가 국정원에 대해 나를 보호하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분석이다. 국정원에게 자기를 보호하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거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유 씨는 3차장 산하의 심리전단 소속이 아니고 2차장 산하의 대공수사국 소속이다. 그런데 유 씨가 단 댓글이 개인적인 행동이 아니라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어떻게 되겠나.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국정원 전체가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 씨는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걸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중견 법조인은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재판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헌 제청 신청을 개인이 한 건가? 국정원과 관련이 있는 건가?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철저하게 신분 보장을 받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판단으로 위헌 제청을 신청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국정원이 위헌 제청 신청과 관련이 있다면 이건 심각한 상황이다. 국정원이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심각한 거죠.
검찰의 한 공안통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이 현직에 몸담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국정원법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한다는 건 조직의 특성상 거의 불가능하다. 내부 법률팀에서 검토를 하고 결정이 됐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법조계 관계자도 좌익교수 사건은 검찰도 쉽사리 기소하지 못할 만큼 정치적으로 민감했기 때문에 당연히 국정원에서 법률 대응을 준비했을 것이다. 위헌 신청도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 중견 법조인도 국정원 직원이 개인적으로 이런 신청을 한다는 건 상식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신경민 의원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국정원이 뒤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그 근거로 망치 부인 이경선 씨가 국정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가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는 점, 또 검찰이 그동안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인지를 확인해달라는 신분 확인 요청이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 그렇지만 국정원에서는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란 입장이다. 국정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그 좌익 교수의 댓글은 댓글 사건과도 관련이 없는 개인적으로 한 것이라면서 개인적 일탈이니까 자신의 방어를 위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차원에서 법률 검토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안다. 요 표현이 중요한 거야. 없는 것으로 안다. 요거는 자기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표현한 거는 믿으면 안 되는 거야. 국정원 직원 유 씨의 변호인은 뭐라고 말했나? 법무법인 전문에서 맡고 있는데 권성은 변호사는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진행 중인 사건이라 인터뷰는 안 한다면서 법정에서만 이야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정원과 관련된 사건이면서 민감해서 그러느냐고 물으니까 재판과 관련된 건 법정에서 말하기로 했다. 법정 외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말 안 하기로 했다라고 아주 로봇 같죠? 답했다. 그런데 검찰뿐만 아니라 국정원이 유 씨를 봐줬다거나 보호하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 좌익 교수란 아이디로 인터넷상에서 특정 대선 후보를 비방하거나 특정인들을 무차별 공격한 건 2011년 1월부터 12년 11월까지다. 수사를 통해 드러난 것만 11년 1월 15일부터 13년 11월 28일까지 게시글 16개와 댓글 3,541개에 이른다. 대공 수사를 하는 공무원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의문이다. 그리고 좌익 교수의 이런 댓글이 드러난 게 2013년 7월이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중 대공 수사국 요원인 유 씨의 혐의를 포착했다. 그리고 7월에 통합진보당 소속 오병윤 의원이 국정원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좌익 교수를 고발했고, 이어서 망치 부인 이 씨가 모욕과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유 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절차에 따라 사건을 배당했지만 좌익 교수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다가 고소 고발당한 이후 11개월 만인 14년 6월에서야 한 차례 소환 조사를 했고, 그 이후로도 1년 넘게 방치해오다가 11월 26일에서야 불구속 기소했다. 이게 내 주장이잖아. 국정원은 2014년 11월 국정감사에서 유 씨를 대기 발령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최근에야 대기 발령 조치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신경민 의원은 좌익 교수에 대해 국정원이 대기 발령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국정원은 지휘 감독하는 기관의 의중, 다시 말해 청와대의 의중 때문에 비호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경민 의원이 좌익 교수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 좌익 교수 방지법은 국가정보원법을 일부 개정하는 법률안이다. 현행 국정원법에는 수사기관이 국정원 직원을 구속하려면 미리 원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국정원 직원 수사의 시작과 종료 시에도 원장에게 지체 없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두고 지난 13년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충돌했던 일도 국정원 직원에 대한 수사가 그만큼 어렵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었다. 신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국정원 직원의 신원 확인을 요청할 경우 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해 국정원 직원의 범죄로 피해를 받은 것이 명백한 경우 피해자가 재차 피해를 입증하는 상황을 막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신경민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그러니까 국정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아서 내가 피해를 받은 사람이 다시 나 이 1심에서 패배하는 것 같은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막는 것이 목적이다. 신경민 의원은 검찰이 수사를 통해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임을 확인하고도 늑장 수사를 하거나 기소를 하지 않고 있었던 점, 법원이 적극적으로 국정원에 직원 신분 확인 요청을 하지 않았던 점, 국정원이 민사소송에서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며 해당 직원이 국정원 소속임을 확인해주지 않았던 이유를 국정원 직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로 들었다. 개정안은 또 국정원 직원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게 내용으로 담았다. 공무원법 73조 3조항에는 금품 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 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를 신설해 수사나 감사원의 조사만 받아도 직위해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국정원 직원에게만 민형사상 피해를 입은 것이 명백하더라도 국정원이 신분을 확인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고통만 가중되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좌익 교수 같은 직원들은 반드시 단죄하고 국정원에서도 이런 직원을 조직으로서 보호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원법의 정치관여 금지 조항은 어떤 내용인가? 검찰이 유 씨에게 적용한 법조항은 이게 지금 오늘 그거 뭐라 그러니 바깥에 공기가 너무 안 좋은데 잠깐 나갔다 왔더니 미세먼지를 많이 먹었나 봐요. 예. 검찰이 유 씨에게 적용한 법조항은 국정원법 9조 1항 2학 18조 1항 등으로 국정원 직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조항이다. 국정원법 제9조 1항에서 원장과 차장,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에서는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며 6개의 구체적인 행위를 적시하고 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더럽죠. 정말 죄송합니다. 정당이나 정치단체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두 번째로,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런 여론을 조성한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불법이래잖아. 이거 불법이래잖아. 그런데 이런 짓거리 했던 거 아니야. 세 번째,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해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네 번째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의 행위에 관여하는 행위. 김하영의 글에 보면 이런 작업을 했던 게 잡혔잖아요. 지금 좌익 교수 유모 씨한테 몽땅 덮어씌우고 유모 씨한테만 몰고 있는데 분명히 김하영의 글들에도 이런 모금 활동한 내용이 나와. 박근혜 후원회를 막 홍보하는 내용이. 그럼 걔도 지금 국정원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왜 나왔어? 얘는 우리 식구들한테 48개 악플 단 걸로 지금 잡혀와 있는 거고 이 모든 범죄를 주도한 김하영은 지금 전혀 장막대에서 아무런 처벌도 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중요한 문제야. 사실은 김하영도 기소가 돼야 돼. 또 특정 정당 특정의 선거운동이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거,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해 1호부터 5호까지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한 행위 등 이런 6가지다. 정부기관의 정치관여 금지는 처음부터 만들어진 조항이냐? 그렇지 않다.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는 61년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61년 6월 10일 법이 만들어졌다. 당시 제정된 중앙정보부법은 한문으로 쫙 되어 있는데요. 이때 정치 관련 금지 조항이 없었고 수사권을 가지면서도 검사의 지휘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인 권위가 부여된 막강한 조직이었다. 헌법을 소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헌법을 무너뜨리는 법이었다. 그러다가 민정이양이 이루어진 뒤인 63년 2차 개정에서 제8조 조항이 만들어진다. 정치활동의 금지. 당시의 정치활동 금지는 부장, 차장 및 기획조정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만 규정돼 있었다. 80년 12월 신군부에 의해 전면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국가안전기획부로 바뀌었으니 정치활동의 금지 조항이 변함이 없었다. 그러다 87년 6월 항쟁 이후 법률이 개정되면서 부장, 차장, 기타 직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며 국정원 직원의 정치활동 금지가 명문화된다. 김영삼 정부 때인 94년 개정에서야 구체적인 정치활동의 정의가 상세히 내려진다. 그리고 국정원법에 대선 개입 의혹이 쟁점이 된 지난해 개정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1호부터 4호까지 해당하는 행위라며 그 이상에서의 댓글이나 사이버가 빠졌구나. 사이버상에서 댓글이나 게시글에 대한 제한이 명시됐다. 국정원법의 정치관여 금지 조항은 구체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조항이 추가되면서 구체화된 것이다. 국정원 사정을 잘 아는 검찰 출신 중견 법조인은 국정원의 정치관여 금지 조항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이 일어나 문제가 된 내용들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된 것이라면서 위헌 소지가 있는 게 아니라 헌법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에 이어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국정원은 정치 현안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국정원이 1급 비밀이던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원세훈 국정원장 취임 이후 2급으로 비밀 등급을 낮추고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한 것처럼 표현한 발췌본을 만들어 대선에 이용했고 남재준 국정원장은 2급 비밀의 등급을 해제해 이를 공개하기까지 했다. 좌익교수라는 아이디를 가진 국정원 직원의 행위가 개인적인 일탈일 수도 있지만 국정원이나 검찰이 보여준 태도는 비호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는데 이제는 자신이 소속된 조직의 법률까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는 일까지 일어난 것이다. 여러분 제가요 그날 법정에 왔다 갔다 하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요거는 국정원 직원 유씨, 국정원 직원 남자 유씨 개인의 범죄가 아니다. 이건 지금 검찰이든 국정원이든 개인의 일탈로 몰아가고 그 유씨 하나를 어떻게 모욕죄로 벌금 얼마 때리고 해결 보려는 거 아니겠어? 아니면 그마저도 무죄 주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거는 분명한 조직적인 범죄이고 분명히 조직적인 범죄이고 이거는 무엇보다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김하영 문제. 이 사건의 모든 발단은 누구야? 김하영이야. 김하영이 심리전담반 70명을 데리고 저 국정원법 위반을 한 거야. 그런데 그 여자와 그 팀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한 문제야. 근데 그 여자가 처벌받지 않은 이유가 뭐냐? 원세훈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김하영과 그 일당은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어. 그렇다라면 이 원세훈이 유죄 판결 받아야 되잖아. 그런데 지금 대법원에서 원세훈을 무죄 취지의 분위기로 지금 다시 고등법원으로 내려보냈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고등법원 판사는 어떻게든지 무죄를 주려고 시간을 끌고 있는 중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이게 원세훈과 김하영의 범죄를 유모씨 사건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물론 여기까지 오는 동안이 망치 부인이 좌익 교수를 고소하고 그때 내가 만약에
호남 사람들이랑 같이 했다면 이거 고소가 안 됐어. 호남 사람들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기소 안 됐을 거 아니야. 아니면 여성 국회의원들이랑 같이 했으면 그때 내가 이제 국민TV에 노정면 앵커하고 인터뷰를 할 때 왜 이걸 단독으로 했느냐. 나를 그런 질문했어요. 왜 이 고소를 단독으로 진행하느냐. 그때 내가 두 가지를 얘기했어. 호남에 대한 비하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기소가 안 될 수 있다. 그리고 여성 정치인들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대상이 안 될 수 있다. 그리고 연예인들은 그 고소를 했을 때 더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보통 고소를 못한다. 그래서 내가 단독으로 고소한다. 그리고 내가 고소를 진행한 거야. 그런데 내 고소에 대해서 1심 민사법원이 지난 9월 달에 무리하게 1심 패소 판정을 내렸잖아. 원고 패소. 그러면서 문제가 불거졌고 기소가 되니까 이것들이 이번에 기소되면서 국정원법을 위헌으로 만들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국정원법은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국정원이 누구를 헌법을 침해하려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법인데 지금 이 국정원법이 위헌 법률이라고 주장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되돌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을 그날 어제 얘기했던가 법정 앞에서 얘기했던가 이 국정원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이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국정원을 규제한 것을 이걸 위헌이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런 주장을 내가 했었잖아요. 말이 어려운가? 좀 말이 어려워요? 지금 나의 주장이 기사로 나온 거야. 지금 나의 주장이 지금 이제 기사로 나온 거예요. 예. 국정원법이 뭐냐 하면 국정원 직원들이 지켜야 되는 법. 그게 국정원법이에요. 왜냐하면 국정원 직원들은 국가 안보의 일을 하기 때문에 신분 노출이 안 돼. 그리고 무슨 일을 했는지 국회에서 다 일일이 보고도 못 받아. 그런 국정원이 그러니까 숨어서 무슨 짓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게 국정원법이야. 국정원 직원들이 아무나 잡아다 고문하지 못하도록, 아무나 잡아다 수사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정치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도록 법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게 국정원법이야.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손석희의 탐사 플러스? 탐사 플러스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자 강남구청도 서울시 직원으로 추정되는 300여 명이 일부 기사의 특정인을 비하하고 시장을 칭송하는 댓글을 단 걸로 보인다면서 검찰의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것이죠. 공공기관의 댓글 조작 의혹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이유는 댓글이 여론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거 따져보면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 근거를 정재윤 기자가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강남구도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서울시 직원들도 특정인을 비하하고 시장을 칭송하는 내용의 댓글 337건을 달았다는 겁니다. 강남구도 해당 댓글들을 모두 가지고 있고 의심되는 서울시 직원들의 아이디도 4자리까지 다 확보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선거 전국이 시작되면서 내년에도 이 같은 조직적 댓글 논란은 거세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댓글이 여론의 흐름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선거를 할 때 그 정당들이 어떤 이 온라인 바이럴 회사들과 계약을 해서 이 움직이는 경우도 상당히 존재한다고 알고 있어요. 취재진이 네티즌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베스트 댓글이 여론을 만든다고 대답한 비율이 17%로 기사의 논조 바로 뒤를 이었고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보다 영향력이 더 컸습니다. 특히 정치 관련 기사에 댓글을 가장 많이 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댓글이 여론이라고 믿게 되는 건 뇌구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뇌에서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데 반복적으로 어떠한 정보에 노출되면 그 정보가 해마에서 옮겨지면서 변역계에 회로를 만들게 됩니다.
즉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댓글에 노출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뇌된다는 겁니다. 어떤 형태든지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뇌 안에서는 같은 시스템으로 회로가 만들어지고 반복된 것은 그 사실을 믿게 된다는 거죠. 탐사플러스 정재윤입니다. 그래서 이놈들이 그렇게 댓글로 수만 개의 아이디로 반복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다는 거야. 세뇌시키기 위해서. 예. 그래서 호남을 비하하고 그 호남을 비하하는 이유가 뭐냐? 호남을 위축시키기 위해서예요. 어제 이제 그 누가 호남을 분란시키는 거하고 수도권이 무슨 관계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댓글 부대 이 유모식이란 놈이 한 짓이 뭐냐면 호남 비하잖아. 호남 비하로 덜미를 잡힌 거야. 왜 국정원 직원이 2009년 원세훈이 국정원장이 된 다음부터 계속 호남 비하를 인터넷에 퍼돌렸느냐 하면 이게 호남 사람들을 위축시키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역사의 중요한 고비마다 호남이 맞섰기 때문이야. 그 박정희 때는 호남이 그렇게 맞서지 않았어. 그러다가 전두환이 들어선 신군부 때 광주에서 가열차게 반대를 하면서 그 신군부의 집권을 반대했단 말이야. 그때 이제 5월 달에 전국에서 서울, 대구, 대전, 광주, 부산 전부 다 민중시위가 일어났어. 5월 항쟁이. 근데 17일 날 서울에서 김대중을 감금하고 그러면서 서울대 학생들을 전부 다 겁을 준 거야. 그러면서 그때 그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던 놈이 거기서 시위대를 이끌고 원래 청와대로 가자 했다 돌아서잖아. 돌아서면서 그때 서울은 가라앉아 버려요. 그놈이 지금 새누리당 의원이었던 거 아니야. 그랬던 일이 있었어. 그리고 나서 전국의 모든 그 시위가 확 가라앉았어. 근데 광주만 끝까지 버틴 거예요. 광주만 5월 18일 날 또 일어나가지고 또 댐비고 그래서 27일까지 10일 동안 무장항쟁을 하면서 그 군부에 맞섰던 거야. 그랬지. 그 다음에 결국 광주항쟁의 그 기록이 7년 동안 끊임없이 전파되면서 결국 87년 60항쟁이 일어나는 계기가 됐고 그 87년 60항쟁으로 헌법을 바꾸게 된 거야. 헌법을 바꾸고 88년에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광주의 진실이 드러나게 되고 국가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인정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광주 사람들이 언제 다시 역사를 바꾸냐면 2002년 노무현. 그 김대중 대통령이 그 막판에 2002년에 홍삼 트리오 사건을 일으켜갖고 도저히 김대중 대통령이 다시 이제 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 그런데 노무현이란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광주에서 1등을 하는 바람에 파죽지세로 1등을 해서 대통령까지 된단 말이야. 그러니 광주한테 크게 2번을 당한 거야. 헌법이 바뀌었지, 노무현한테 또 당했지. 그래서 얘네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광주를 분열시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뭘 했냐 하면 광주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얼마 뒤에 광주의 5.18 희생 유가족들 있잖아. 5.18 희생자 단체를 분열을 시키는 거야. 그게 시작이 돼요. 노무현 대통령 때 광주 단체가 분열이 돼. 그래서 5.18 기념식을 따로 하게 되는 거야. 거기부터 공작이 들어갔어. 거기부터 공작이 들어가서 광주의 5.18 단체들을 분열시키면서 힘을 뺀 거예요. 그래갖고 내부적으로 막 갈등을 유발을 해서 한 목소리를 못 내게 한 거야. 그런 상태에서 2009년에 원세훈이가 원장이 되는 거야. 원세훈이가 원장이 되더니 잠깐만요. 그 뒤로 뭐를 했냐 하면 막 그 국민들을 이제 호남 사람들 위축시키는 거야. 호남을 위축시키기 위해서 내 다음 전라디언 홍어 그런 말이 2009년부터 퍼져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코게레가 이상하게 2009년 초부터 그 홍어 전라디언이 늘어났다. 뭔가 자기가 볼 때도 수상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어. 코게레들도. 그러면서 얘네들이 결국은 이 국정원에서 그 말을 퍼뜨린 거야. 그래서 호남을 일단 호남은 단결이 중심이니까 분열시키고 그 다음에 위축시키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딱 또 세뇌를 시키는 거야. 뭐라고 딱 이간질을 시키냐면 우리도 이제 그만하자. 맨날 민주화 외쳐봤자 뭐하냐. 노무현 정부 때 그 말이 굉장히 많이 퍼져요. 노무현 정부 때 민주화 운동 우리가 해봤자 맨날 광주 사람들 빨갱이라고 욕만 먹지. 호남에서 들어보신 분. 그게 노무현 때 조직적으로 퍼진 말이야.
맨날 민주화운동 해봤자 빨갱이라고 욕만 먹지 우리는 하나도 도움을 못 받는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 잘 살아보자. 그 얘기를 하는데 어디를 중심으로 저기 뭐야 문무대인가? 그 광주에 군부대를 빼잖아요. 군부대를 빼고 개발하는 그 지역에서 그 얘기가 중심이 돼. 우리도 이제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잘 살아보자. 그런 주장을 상무대인가를 빼면서 거기다 새로 지은 그 아파트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소문이 도는 거예요. 거기에 일부러 부자들이 아파트를 사주면서 아파트 호가를 올려. 그러면서 국가에서 5.18 기념 그 추모공원을 만들으라고 온 예산을 그러면 어디에다 만들어야 돼? 그 5.18 묘역 중심에 만들어야 되잖아. 그런데 그 추모공원을요, 그 상무대 아파트에다 만드는 거야. 상무대 아파트 앞에. 상무지구 아파트 앞에다 만들어서 아파트 값만 올려준 거야. 기가 막힌 거지. 실제로 그 돈은 원래 그 광주의 금남로 일대 그쪽을 개발하는 비용으로 쓰거나 아니면 이 5.18 묘역 중심으로 개발하는 데 썼어야 되는 거야. 뭐 기념관을 짓고 박물관을 지어서 그 주변에 사람들이 오게 한다든가. 근데 그 돈을 전혀 엉뚱하게 고급 아파트 앞에 공원 만들어준 걸로 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광주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지. 광주에서 특정 사람만 옛날에는 대부분 같이 못 살았는데 어느 특정 지역만 잘 살게 해주는 거야. 이게 가장 사람들을 분열시키는데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친일파를 양성할 때 어떻게 했냐? 일본에 충성한 애들한테 엄청 돈을 주는 거야. 혜택을 주는 거야. 그래서 어떤 놈은 막 잘 나가게 해주는 거야. 눈에 띄게. 그러면 의지를 갖고 있던 사람들 중에 가장 나약한 인간들이 흔들리는 거야. 아, 씨발, 저 새끼는 잘 사는데. 그래서 가장 나약한 인간들이 흔들려서 그쪽에 가서 붙는 거야.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걸 노리는 거야. 그래서 광주를 아주 조직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흔든 거야. 5.18 단체를 분열시키고 상무지구에다가 돈을 쓰면서, 그 광주 안에서 그 빈부격차를 극대화시키고 너희들도 협조하면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세뇌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광주의 정신을 병들게 한 거예요. 그런 흐름들을 하면서 2009년부터는 심리전으로 호남 사람들을 막 위축시키는 거야. 전라디언 그러면서 비하하고. 그러니까 그 말이 너무 자존심 상하니까 애들이 탈라디안이란 말을 만들어. 그것도 나는 그들이 만들어낸 말이라고 생각해. 나는 전라도 사람이지만 호남 정권을 비판한다. 민주당을 비판한다. 그러면서 으쓱해지는 그런 분위기를 유도한 거야. 2009년부터. 그래서 탈라디언이란 말이 나온 게 아마 2011년 정도로 내가 탈라디언 처음 들은 것 같아. 11년, 12년? 그때부터 탈라디언이란 이야기로, 탈라디언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전라도 사람이면서 민주당을 비판하는 게 옳다. 그런 분위기를 유도한 거예요. 그런 분위기를 유도한 거야. 그래서 호남을 오랫동안 흔들었어. 왜냐? 그 이유가 뭐냐면 호남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수가 수도권으로 와 있어. 호남의 많은 수가 지금 수도권으로 와 있어. 옛날에는 서울에서 호남 사람들의 비중이 제일 컸어요. 그러다가 그 호남 사람들이 그 집값이 높아지면서 그 다 바깥으로 쫓겨나. 그래서 지금 경기도 일대에 호남 사람들이 이제 신도시에 가 있는 거야. 근데 이 신도시도 사실은 비싼 신도시 말고 이렇게 그 뭐라 그러나 다세대 주택 이런 데로 많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그래도 야권표가 나오는 지역은 특히 그런 지역이야. 호남 출신 유권자들이 많이 사는 데에서 야권 국회의원이 당선되는 거야. 그래서 야권 국회의원이 당선되는 지역을 또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요. 어떻게 개발하느냐 하면 일부러 민영 대형 아파트를 지어. 주로 이제 그 가난한 호남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밀어버리고 거기에다가 대형 민영 아파트를 지어버려. 그러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 살던 가난한 호남 사람들은 쫓겨나는 거야. 쫓겨나고 그 지역에 돈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구매하게 돼. 그러면 입주자들이 비싼 아파트에 들어온 사람들, 기본적으로 자기는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그래서 그렇게 서울에서도요, 옛날 호남이 유리했던, 호남 출신들이 많고 야권이 유리했던 지역을 전부 다 그렇게 깐 거예요. 그렇게 전부 다 개발해버렸어. 개발해가지고 갈아엎어버린 거예요. 정말 디테일해요. 정말 디테일해.
누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누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게 전부 다 조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쭉 분석을 해보면, 20평대 사는 사람들은 야권 성향이 강해. 20평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까지는 그래도, 왜냐하면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야권 지지 성향이 강해요. 그런데 33평부터는 보수, 자신을 보수라고 생각해. 그리고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확 올라가게 돼요. 우리가 아파트 평수별로 내가 분석을 했어. 근데 20평 때는 야권이 8%, 여권이 2%야. 8대2야. 근데 30평 때부터는 6대4 정도로요. 6대4 정도로 여권 지지층이 높아져. 그 다음에 그 이상으로 가면 50평대가 되면 여기는 8대2로 여권이 지지야. 여권이 8, 야권이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민영 아파트들의 평균은 그래서 보수층이 유리해지는 거예요. 아예 의도적으로 그렇게 아파트를 개발한 거야. 예. 그러니까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지금은 내가 볼 때 그게 이제 언제까지였냐면 2010년? 아니 그러니까 2008년 정도까지의 어떤 선거 흐름이었어. 2008년 정도까지의 선거 흐름이었고, 내가 볼 땐 2012년에도 그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2012년에도 그런 영향을 미쳤는데, 나는 이 모든 것을 바꾼 게 난 세월호라고 생각해. 세월호 발생 이후에 세월호 문제가 딱 터지면서 30평대 아파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 소위 살만한 중산층, 살만한 중산층 지식인들이 놀란 거예요. 이 사람 33평대 사는 사람들이 소위 지식인 계층이야. 학력이 높아. 학력이 높고 자신이 이제까지 여당을 지지했던 건 야당보다 여당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여당을 지지해 왔는데 그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이 소위 중산층, 옛날 말로 중산층, 30평대 사는 주부들, 특히 엄마들이, 지식인 엄마들이 분노한 거예요. 이거 뭔가 잘못되고 있다. 그래서 그 뒤로 이 지식인 엄마들이 막 뉴스를 찾아보면서 급격하게 변화됐어. 급격하게 지금 변화되면서 사회적인 문제를 파악하게 된 거야. 그 다음에 소위 이제까지 이제 50평대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여당 편이었는데 문제는 뭐냐? 그 50평대 살고 있는 자녀들이 취업이 안 돼. 50평대 살아도 자녀들이 취업이 안 돼. 왜? 흑수저, 금수저. 아니 50평대는 나는 금수저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내 자식이 취업이 안 되는 거야. 왜? 이거 돈 있고 빽 있는 애들이 전부 다 취업이 되지 정규직이 안 되는 거야. 자식이 취직도 못해, 결혼도 못해. 이러면서 옛날에는 이 나라가 경제가 발전한다는 게 노동자 때문이다. 전부 다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지금은요, 큰 평수 사는 어른들도 이게 노동자 문제가 아니다. 이게 전부 다 비정규직 문제다. 왜냐하면 자기 자식이 그렇게 공부 안 한 게 아니야. 한때는 솔직히 얘기해서 2012년까지는 청년 실업 문제가 내 자식이 공부 안 해서, 내 자식이 못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런데 이게 2012년 이후에, 그리고 2013년 이후에 언론에 대한 불신감이 생기면서 우리 팟캐스트들의 영향력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아이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이유는 결국은 이게 지금 계급사회화 되고 있다. 부자들이 모든 걸 다 빨아먹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50대들도요, 그러니까 50평대 살고 있는 50대들도 뭔가 문제의식을 갖게 된 거야. 뭔가 문제의식을 구체적으로 지금 갖게 된 상태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럼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이 원한 건 뭐냐 하면 야권의 희망이야. 야권이 희망을 주길 바래. 자, 그래서 등장한 게 안철수야. 야권이 희망을 주길 바라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소위 지금의 야권을 지지하기에는 야권의 수준이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뭔가 새로운 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소위 좀 지식인층이고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야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이때 안철수를 파는 거예요. 안철수 당을 파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지금 언론 보세요. 언론을 보시면 이 안철수에 대한 홍보 어마어마하죠? 그죠? 뭐 안철수, 누구누구가
탈당한다. 하루 종일 나와. 그러면요. 사실 우리가 이름을 다 못 외우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돌아가면서 그 가령 뭐 권은희가 탈당할지도 모른다. 그 얘기가 3일째 나와. 지금 오늘이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4일째지. 권은희 탈당설로 4일을 뉴스를 도배했어. 그 다음엔 임내연 탈당설이 또 하루 종일 나와. 그러면서 탈당은 누가 탈당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이 탈당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걸 노리는 거예요. 예. 엄청 탈당했다는 얘기를 많이 퍼뜨리는데 실제로는 탈당한 사람 숫자는 10명이 안 돼. 지금 10명이 안 돼요. 그런데 막 대대적으로 탈당한 것처럼 끊임없이 뉴스를 반복적으로 얘기해서 세뇌시키는 거야. 아, 새정치연합에서 많은 사람들이 탈당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탈당한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 가령 오늘 뉴스의 핵심인 임내연. 이 사람은 누구냐? 임내연의 과거 막말 도마위로 그 임내연이라는 사람이 오늘 탈당을 선언했잖아. 23일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며 안철수 신당 합류를 선언한 임내연의 과거 막말이 SNS에서 도마 위에 올라 막말 정치인을 배제하겠다고 주장해온 안철수 의원 측을 곤혹해 만들고 있다. 이런 뉴스 안 나오잖아요. KBS, MBC, SBS, YTN, MBN, 채널A, TV조선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 임내연 당시 민주당 의원은 2013년 7월 16일 일부 출입기자들과 오찬을 하면서 기자들에게 서부 총잡이가 죽는 것과 붕어빵이 타는 것, 처녀가 임신하는 것의 공통점이 뭔지 아느냐라고 물었다. 그는 이어 답은 너무 늦게 뺐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응답해설 한 거죠. 문제의 오찬 자리에는 남자 기자 3명과 여기자 4명이 참석하고 있었다. 그의 발언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새누리당 여성위원회는 즉각 임내연 의원의 발언을 명백한 성희롱이라며 평소 본인이 여성을 얼마나 폄훼했고 비인간적으로 대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여성 대통령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어머니와 딸을 모두 모독한 것이라고 맹공을 폈다. 만약에 문재인이 이런 사람을 영입했다면 이 내용이 대대적으로 보도됐겠죠. 그죠? 이에 한 강연에서 강사로부터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하던 임 의원은 결국 김한길 당시 당대표 지시로 광주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적절치 못할 발언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이번 일로 상처를 받은 해당 기자분과 국민 여러분께 거듭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여야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임 의원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에 제출했고 윤리심사 자문위는 출석 정지 30일에 중징계의 의견을 냈으나 아직 징계는 내려지지 않고 2년여째 계류돼 있는 상태다. 임 의원의 탈당 기자회견의 SNS에서는 그의 막말이 다시 도마에 올랐고 막말 정치인을 추방하겠다고 주장해온 안철수 의원이 과연 그의 합류를 허용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임내연 의원 서부 총잡이가 죽는 것과 붕어빵이 타는 것, 처녀가 임신한 것의 공통점은 너무 늦게 뺐다는 것, 막말하는 정치인을 배제하겠다고 했지만 뭐 이 정도의 성희롱도 안철수의 새정치를 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가관이네요 라고 비꼬았다.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도 트위터를 통해 호남 구태 정치인들을 창당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있는 안철수 의원, 막말 정치인을 함께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성희롱 막말을 했던 임내연 의원과 함께하면 성희롱 정도는 막말이 아닌 건가요? 라고 꼬집었다. 지금요. 그러면서 오늘 한편으로 나온 뉴스가 뭐냐면 지금 이제 안철수가 이게 여론조사를 하는 이름으로 여론조작으로 지금 분위기를 유도하는 거야. 선거 막판에 가면 안철수하고 새정연이 연합해야 된다. 연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자, 그러면 지금 새정치연합에서 탈당한 애들이 누구야? 공천 심사 통과 못한 애들이 지금 탈당하겠다는 거 아니야? 공천 규칙에 얘네들은 공천을 줄 수 없는 수준 미달인 애들이 탈당하겠다고 주장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걔네들이 안철수당에 모여있다가 결국은 총선에 돌아온다면 그러면 야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누가 야권을 찍어주겠어? 그러면 정말 야권 지지층이 전부 다 투표 포기해버리는 거가 되는 거야. 어차피 그래서 안철수당을 언론이 존나리 띄워주는 거야. 그래서 이 김한길은 나갈 때 시간 끌면서 계속해서 문재인 물러나라. 그래서 문재인 지지자들이 등 돌리고 나가길 바라는 거야. 김한길이 원하는 건 문재인 지지자들이 더 이상 입당하지 않고 나가길 바라는 거야.
아니 지금 왜 문재인이 사퇴해야 되냐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왜 문재인이 사퇴해야 되냐고. 무조건 사퇴하는 이유가 뭐냐고. 기어이 사퇴시켜야 문재인 지지층이 한마디로 수도권에 있는 경상도층이 투표를 안 하거든. 문재인이 당대표가 되면요. 쟤네들이 왜 그렇게 문재인을 흔드는지 아세요? 문재인 호남이, 그러니까 문재인은 수도권이야. 수도권에 있는 호남 세력을 분열시켜서 하나의 목소리로 내지 못하게 한다. 어떤 번호도 그 공동으로 지지하지 못하게 한다. 왜? 호남은 한번 확 밀어주거든. 근데 호남표를 분열시키는 거야, 첫째. 두 번째, 문 대표를 끌어내려야 수도권 영남 세력이 야권에 표를 주지 않아. 그게 목적이야. 문재인을 기어이 끌어내리려는, 무조건 문재인을 끌어들이려고 조선일보에서 김한길한테 사인을 주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문재인이 당대표라면 수도권에 있는 영남층이 문재인에게 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는 거예요. 예. 뭔 말인지 알겠어. 내가 어제 이 얘기를 할 때 시간이 모자라고 못했는데, 그러니까 호남의 여러 신당을 만들어서 호남의 단일한 여론의 형성을 막는 게 첫 번째고, 그래서 호남 측으로, 이렇게 서울에 있는 호남 측을 분열시키는 거야. 단결하면 표가 모이니까 누구도 지지할 수 없도록 표를 가르는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세뇌하는 거야. 호남에서 안철수 지지율이 높다. 그러면서 이 리얼미터에서 또 발표가 나왔어요. 안철수당 지지율이 19%다. 자,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는 진실에 가까운가요? 거짓에 가까운가요? 거짓에 가까워요. 여러분 기억나죠? 그 국정교과서 찬성이 더 높다. 그게 리얼미터야. 그 국정교과서 찬성률이 더 높다라고 얘기했던 게 리얼미터야. 그리고 리얼미터 여론조사 찾아봐. 가장 많이 공개됐던 게 뭐였냐면, 오세훈 한명숙 지지율 격차 32%. 오세훈하고 한명숙하고 지지율 격차 52%. 그게 제일 제일 네이버에 오래 달려있었던 리얼미터 여론조사야. 그게 리얼미터야. 실제로 까니까 1% 차이도 안 났지. 그래서 그럼 왜 리얼미터에서 그런 주장을 계속 하느냐. 그래서 세뇌시키는 거야. 호남 사람들을 등신으로 아는 거지. 호남 애들은 인터넷 많이 안 하고 좀 약간 모자라니까 자기네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그렇게 리얼미터하고 갤럽하고 돌아가면서 호남은 안철수를 지지한다고 계속 세뇌를 시키면 호남 애들은 나중에 물어보면 그 안철수 찍을 거야. 요렇게 지금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는 거야. 정말로 호남 사람들을 등신 취급하고 있는 거야, 지금. 지금 호남에서 올라오는 텔레그램은요, 그 안철수를 지지하는 거 아니다. 호남에서 왜 안철수를 지지하느냐. 막 억울하다 그런 얘기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다만, 야당이 선명해야 되는데, 문재인이 선명한 야당의 성질을 보여주지 못한 거, 그것 때문에 문재인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거지. 그게 안철수를 지지하는 게 아니다. 그런 텔레그램들이 오고 있어. 이거 사실이 아닌 거야? 우리 방 시청자들만 그렇게 나한테 보내는 거예요? 진짜 호남은 정말로 안철수를 그렇게 지지해요? 이게 지금 나 같은 사람한테 계속해서 호남 사람인 척하면서 일회용 메일 보내고 그러면서 호남에 대한 내 마음에 어떤 불신감, 그리고 내가 호남에 대해서 갖고 있는 호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깎아내리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아. 아주 조직적으로 그 일회용 메일로 보내. 나는요, 그러면 호남 사람들이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나는 표현해줄 필요가 있다고 봐. 나는 이 호남 사람들이 지금 계속 관망 중인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관망 중이면 계속 여러분들은 쟤네들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호남이 어떤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계속해서 쟤네들은 그 100명 중에 7명한테 물어본 걸로 그게 여론조사랍시고 호남에다가 계속 호남이 이렇다 세뇌작용하는 거야. 세뇌를 하는 거야.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호남에 대한 신뢰가 있어. 왜냐? 내가 2002년에 국민경선이 끝난 다음에 호남에서 노무현은 안 된다 그랬다. 그 얘기 진짜 엄청 들었어요. 내가
호남 출신 당원들이 노무현으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럴 때 되게 속상했고요. 아 정말 이 호남이 문재인을 노무현을 영남 사람이라고 배척하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내가 그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되게 회의감을 갖고 있었어. 노무현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그런데 딱 나온 선거 결과가 노무현에 대한 지지율이 90%대야. 황당했어요. 뭐야? 그럼 그동안에 그렇게 호남에서 노무현 안 된단다. 호남 사람들 노무현 안 된다 그랬다. 그거 뭐야? 거짓말이었던 거야. 그 다음에 문재인 때도 그래. 호남은 안철수를 지지하지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는다. 언론에 계속 보도 나왔잖아요. 내 말이 맞아 틀려? 예. 호남은 차라리 안철수만 찍어도 문재인은 안 찍는다. 그런 내용이요. 내가 잡혀 들어가기 전까지 엄청 많았어. 그쵸? 내 말이 맞아 틀려? 그때 대선 전에 12년에 대선 전에 호남은 안철수를 지지하지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인터넷상에 그게 국정원 댓글 부대의 여론 조작이었던 거지. 어마어마하게 그런 글이 많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딱 투표 뚜껑 열어보니까 문재인 지지율 90%대였어. 문재인이 90%대 지지를 받았어. 안철수면 투표해도 문재인은 투표 안 한다? 개소리라는 거죠. 결국은 나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 지금도 호남이 안철수다, 호남이 안철수다? 나는 이거 언론이 만들어낸, 나는 그 언론과 이 댓글 부대가 만들어내는 여론 조작이라고 생각해요. 여론 조작이라고 난 생각해. 나는 니들이 뭐라고 메일을 보내고 개 지랄을 쳐도 나는 정말 철자 틀리는 말로 여기는 그래도 2번이지. 나는 그 말을 믿어. 나는 그 말을 믿어요. 자, 그 다음. 지금요, 이 언론의 공작이 너무너무 가혹해. 옛날에 이명박 이전에는 MBC가 우리 편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MBC도 민주 세력의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에 현재 언론 환경에서는 특히 서울 수도권은 이 스마트폰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지금 지방으로 갈수록 투지폰이 많아졌어. 스마트폰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지폰으로 다 바꿨어.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 방송을 보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있어요. 지방은. 서울 수도권은 늘어나고 있는데 지방의 시청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팟캐스트의 접속도 많이 못하고 있고 무엇보다 데이터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데이터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은 지금 내가 문재인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안철수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건 모순 아닐까요? 꺼져. 예. 자, 그래서 내가 안철수 욕하게 하려는 거 유도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지금 볼 때는요. 우리는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투표하게 된다. 지금 매우 어려워요. 쟤네들 지금 결국은 수도권의 110석을 흔드는 거야. 수도권 110석에서 지금 이 새누리당이 낮아요. 새누리당보다 지금 야권이 우세해. 그걸 어떻게든지 뒤집기 위해서 얘네들이 수도권 호남을 분열시켜라. 그리고 수도권 영남 세력을 투표장에서 못 가게 해라. 그래서 문재인을 끌어내리고 호남을 분열시키는 전술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냐? 저는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저 언론의 무지막지한 공세, 이거는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보는 그 여리고성 같은 거야. 어마어마한 물량, 어마어마한 물량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으로 산 댓글 부대를 가지고 그리고 몇 조 원을 들인 방송사들, 그들이 동시에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어요. 국민을 속이고 있어요.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국민이 제정신을 차릴지 알 수 없어요. 저는요, 이번 달 가기 전에 야권 통합해야 된다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의당도 또 이 새정치연합도 야권 통합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지금 새로운 당들을 만들어낼 예정이에요. 그럼 결국 우리는 하나의 여당과 여러 개의 야당으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바는 뭐야? 우리 국민이 지혜롭게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일려 다야 구조라는 정말로 어려운 환경에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정답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그거밖에 할 일이 없어. 그리고 정답이 뭔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가외를 하셔야 돼요. 그 정답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한다라면 우린 지는 거야. 그러면 정말 20년 독재가 다시 시작될 거예요. 박근혜의 유신 독재 부활 막을 길이 없어요. 국회에서 150석 가까이 우리가 먹지 않으면 유신 독재 부활을 막을 수가 없어. 지금 현재판으로는요. 현재적인 상황에서는 야권이 모두 다 합쳐야 80석 못 얻어요. 호남도 깨질 거야. 호남도 나는 깨질 거라고 봐. 어떤 사람이 댓글로 지금 이대로 가면 호남만 이긴다. 난 호남도 못 이긴다고 봐. 지금 상황에서 호남도 못 이겨요. 지금으로 보면 새누리당이 200석 이상 가져갑니다. 분명해요. 계속해서 김한길이 문재인을 흔들고 계속해서 호남이 분열된 모습으로 간다면 그리고 언론이 호남을 분열하게 냅둔다면 우리는 내년에 유신 독재 부활을 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 자, 이 얘기하니까 지금 요원들이 나타나가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하니까 지금 요원들이 나타나가지고 난리도 아니야? 자, 그 다음, 다음 이야기는요, 조금 이따 갈게요. 우선 우리 어제 못한 어제 못한 인터뷰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민정치마당, 여보세요? 인터뷰 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제 전화 못 드려서 죄송했어요. 아닙니다. 인터뷰 시간을 못 맞춰서. 예. 근데 감기 걸리셨나봐요? 네, 감기 조심하십시오, 다들. 네네. 아이고. 자, 그럼 오늘 빨리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네. 이건 지난주 거거든요. 14일부터 20일까지 수집한 전국의 188개 그룹, 단체 등에서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이런 데서 올라온 글이 수집됐는데요. 395개의 글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 시민정치마당을 통해서 SNS상의 공감대로 추천되고 공유된 걸 가지고 이제 측정이 된 건데요. 베스트 5입니다. 네. 지난주를 가지고 이번 주 초에 했던 순위하고 오늘도 약간 달라지긴 했어요. 그래서 포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여기 원래 수집된 거에는 한살림이 30주년이라고 기념사업을 하는데 아이디어를 보내달라는 게 5위였는데 오늘 보니까 그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에서 올린 박근혜 정부의 폭력을 고발하는 시국미사를 하겠다는 내용이 5위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6위인 한살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6위 한살림은 아마 생협을 물품을 쓰시는 분은 잘 아실 텐데 30주년이 되는 게 내년이라고 합니다. 내년이 이제 30주년이고요. 그러니까 1986년에 작은 쌀가게로 출발을 했는데 현재 55만 명 조합원에다가 3,500억 원의 공급액, 매출액이죠.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30주년이 된 기념사업을 뭘 할 건지를 고민하는 중인데 이것을 이제 아이디어를 모으는 중인 거죠. 그 아이디어를 모아서 그 중에 하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게 이제 지난주 5번째, 이번 주 6번째로 올라온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이 이제 5번째가 그 박근혜 정부의 폭력을 고발하는 시국미사를 하겠다는 건데요.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네네. 12월 28일 오후 7시에 전국
교구에서 일제히 다 진행을 하는 거고요. 네. 그 백남기 선생님께서 아직도 지금 누워서 의식을 찾지 못하고 계신데 이분이 카톨릭 농민회 소속이시잖아요. 네, 네. 그 세례명이 임마누엘이신가 봐요. 그래서 백남기 임마누엘 형제와 민중의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는 내용으로 지금 시국미사를 하시겠다고 하는 거고, 주최단체는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본부,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 남자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하고 여자수도회 장상협의회 등이 이제 같이 하는 겁니다. 각 교구마다 다른 장소가 다를 텐데 서울에서는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은 하시는 광화문 거고요. 광장에서 월요일날 시국교회를 한다. 7시에 하시는 거고요. 네. 근데 여기에 올려오신 글 중에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게 성경에서 인용된 글입니다. 네. 루카 12장 2절부터 쭉 나오는 11장 33절 뭐 등으로 나오는 글인데요.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등불은 가려도 빛을 내고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외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요. 네. 우리 개신교에서 얘기하면 누가복음이죠. 네네. 숨겨난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등불은 가려도 빛을 내고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외칠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게 누가복음이요. 루카랑 써있어서 제가 모르는 쪽이 있나 보다 했는데, 누가복음. 네, 여기에서 이제 지금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동의하는 게 아니다. 사람들이 국가폭력에 대해서.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자리를 마련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건 굉장히 유의 있게 봐야 되는 글이라 좀 길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네, 올해 사실 이 대처만 잘했어도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까지 지금 힘들진 않을 텐데 메르스 대처만 제대로 감염 확산 사태 초기에 제대로 대처를 못한 거죠. 그래서 그 책임을 물어서 경질이 됐었는데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금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공개 모집에 가장 유력한 이사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이제 국민연금도 말아먹겠다는 거구나. 그 관련해서 참여연대 논평이 이번 주 이제 4위를 차지한 건데, 지난주 4위를 차지한 건데요. 많은 보건 관련 단체들이 다 논평을 갖게 됐습니다. 그 중에 이제 참여연대 글이 올라온 건데요. 우선 보건복지부 하고 이제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은 이사장 공모 마감 결과 마감이 된 상태에서 3명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감되는 날에 오전까지는 1명. 그러니까 이분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밖에 없었는데 마감 직전에 2명이 추가 지원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그 1명만 되는 거에 대한 들러리로 쓴 건지 정말 공정하게 할 건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가장 유력한 이사장 후보자는 이제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사에 대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경질된 사람이 다음에 이사장으로 가는 게 이게 맞나요? 경질된 사람은 향후 몇 년 동안 근신을 한다거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박근혜 회전문 인사, 박근혜 수준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는 저 사람이 죄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지랄 하는 거지.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1명을 대통령에게 임면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새 이사장을 선임하는 걸로 돼 있는데 어쨌든 장관이었던 사람이 그 밑에 있는 산하단체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하여튼 진짜 콩가루야 콩가루. 말 같지도 않은 일이죠 지금. 12월 말에는 아니면 늦어도 1월에는 인선 마무리한다는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왜 공석으로 되었는지 이거를 또 알아야 돼요. 이게 전에 시민정치마당 베스트5를 통해서도 소개된 것 같긴 한데요. 왜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캐스팅 코트를 쥐고 있던 것이 국민연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굉장히 큰 자본이죠. 공적 자본이잖아요. 근데 이 공적 자본이 이익을 내기 위해서 단순히 뭐 이자만이 아니라 이익을 내기 위해서 여기저기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워낙
구찌가 크다 보니까, 규모가 크다 보니까, 네. 그 중요한, 이제 주주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는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때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던 민변, 경실련 등등의 많은 단체들은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서 이 합병에 대해서 반대를 투표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국민연금은 합병에 대해서 찬성을 던졌죠. 그래서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이 삼성전자의 4.1%를 가진 삼성물산이 주인이 돼버린 거고, 그래서 그로써 이제 이재용의 체제가 완결이 된 거잖아요. 이때 이걸 행사한 사람이 기금운용본부장인데 그 사람이 홍완선이라는 사람이고, 이분이 현재 이번에 그 사퇴하셨나요? 최경환 부총리 이번에 출마하신다고 가장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고, 이 기금운용본부장이 이재용 부회장을 따로 만난 게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공적 자금이 공적으로 하지 않고 따로 이재용 부회장의 손을 들어주는 그 작업을 사전에 만나서 모의를 한 걸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찬성을 던져가지고 이재용 회장이 모든 삼성의 이제 황제로 등극하게 만들어준 건데, 이것에 대해서 당시 이사장은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본부장 위가 이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이 사람에서 인사권 행사하려고 그런 거죠. 이렇게 따로 하니까 인사권 행사를 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른 거야? 이사장을 자른 거죠. 이런 연병? 어머. 그래서 자진 사퇴를 하면서 공석이 된 거예요. 네. 이게 국민연금이 지금 500조 원이에요. 500조. 네. 엄청난 그러니까 돈인 국민 거죠. 쌈짓돈인데 이걸 갖다가 지들 멋대로 별 쓸데없는 짓거리에다 다 쏟아붓고 지를 연병을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이 돈을 그 메르스 책임자인 문영표에게 맡기겠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정부가? 그러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공단에서 연기금 운용 본부 자체를 아예 독립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공사로. 근데 말이 앞에 공공의 공자가 들어가 있지만 어쨌든 하나의 기업처럼 바깥으로 떼서 독자적으로 운영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공사로 만들겠다. 아니요, 연금을 공사가 아니라 그 중에 이거를 운용하는 데를 운용사를 어떻게 공사로 만들어요? 기금운용본부만 따로 떼내서 공사를 만들겠답니다. 뭐 하겠다는 거지?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지네들한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은, 그러니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돈을 모으는 작업을 하겠죠. 근데 그걸 쓰는 거는 따로 하는 거죠. 쓰는 걸 지들 멋대로 쓰겠다. 그걸 따로 하는 공사를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사들을 보면 문영표가 이제 이 이사장을 들어오면 공사화되는 게 급무살을 타지 않겠냐. 그러니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메르스 감염 확산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못한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그 재벌 병원들, 그 병원들 눈치 보느라고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거나 공유하거나 대처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의 그 맥락은 하나같이 사적 자본에 대해서 굉장히 공공의 기능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가져온 것이 하나의 기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건이든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것도 그렇고, 국민연금을 축소시키는 것도 그렇고, 공적연금 축소시키는 거나,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뭐냐면, 사적 자본을 확대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의 기조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복지에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메르스 당시에서의 몇 개의 대규모 영리병, 어떻게 보면 대규모 종합병원을 지키겠다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38명이 죽고 수조원의 국가와 피해를 발생시켰는데, 그 기조를 유지한 사람을 계속 그쪽으로 보낸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 국가 공적 자본을 사적 자본으로 바꾸려는 세력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런 기조를 여기저기에 다 투영시키겠다는 걸로 보이는 거죠. 오늘 막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갖고 저도 지금 목소리가 너무 지저분한데,
감기가 너무 심하시네요. 고생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예, 예.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잠깐만. 네, 어떡하면 좋아. 네, 잠깐 기침하고 오실 동안 뭔 말인지 알아듣겠죠, 여러분? 예. 지금 지난 메르스 사태 때도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일을 확대시킨 게 결국은 국립병원들이 제대로 돌아갔다면 전염병 차단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명박 때부터 국립병원들을 전부 다 없애는 추세였잖아. 없애버리면서 실제로 전염병의 대처가 무능하다는 것을 드러내게 된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그때 박근혜 정부에서 해결 방법으로 뭘 얘기했냐면 원격 지원, 원격 진료. 그래서 삼성의료원에다가 원격 진료를 허용하는 그런 짓거리로 갔잖아요. 예. 결국 의료 민영화로 지금 가고 있는 거. 그게 지금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인데 그 짓을 했던 놈을 지금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그 이사장으로 내려보내서 이제 이 돈을 조금 아까 우리 파츠맘님 기사로 나왔지만 국민연금을 지네들의 소위 이 SOC 사업 어디다 투자해? 다 경상도에다 하는 거 아니야. 주로 다 경상도에다, 그것도 경북에다만 투자하는 거를 그거에다가 쓰려고 지금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을 지네들 그 꼬봉을 심겠다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 네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민용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역할 중에 하나가 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네. 결정적인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기초연금 20만 원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실제 실현화시키면서 예. 어떤 꼼수를 했냐면 기초연금 20만 원이면 누구나 다 20만 원 받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5세 이상이면.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걸로 냈어요. 그래서 맞아. 지금 그렇게 추진 중이죠. 예. 그래서 국민연금하고 연계를 한다는 얘기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가 돼서 20만 원을 안 받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6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기초연금이라는 건 다른 거에 다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주는 연금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했던 건데 네. 원래 그렇게 공약을 냈던 거고 네. 근데 그러지 않고 5명 중에 1명은 65세 이상의 5명 중에 1명은 20만 원을 못 받는 겁니다. 네.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은 사람은 그 노인연금을 예. 못 받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아니죠. 기초연금을 받고 오히려 가입 기간이 긴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은 기초연금 20만 원을 다 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받으니까 기초연금까지 굳이 받을 필요 있겠냐, 20만 원 다 받을 필요 있겠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받는 대신 기초연금 포기해라. 그러니까 적게 맞추는 거죠. 적게. 예.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러니까 과거에 10만 원이었잖아요. 10만 원이었는데 그 10만 원은 물가가 연동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였어요. 옛날 거는. 근데 지금 20만 원은 딱 고정액이에요.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예, 7, 8년 지나면 이미 그 효과가 사라지는 거죠. 왜냐면 물가 상승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당장은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예. 그것도 다 관련된 분인데, 이분이 과연 국민연금 무서운 일이네, 지금. 공단 이사장으로 갈지, 그걸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감이 오세요? 지금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감이 오십니까? 예? 지금 요원들이 들어와서 물타기를 해갖고 채팅창이 지저분해졌는데, 아주 매우 심각한 문영표를, 그 메르스 책임을 지고 경질됐던 문영표를 지금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내려 꽂아서 지금 이 국민연금을 지들 멋대로 갖다가 써버리고 그러면서 소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서 그 국민연금을 오래 낸 사람에게 더 불리하게 연금 제도를 바꾸는 일을 주도하려고 한다. 맞습니까? 처장님? 이게 그렇게 이제 이미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예,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기초연금 다 20만 원 준다고 생각하는 건 이제 사실이 아닌 거죠. 5명 중에 1명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요. 심각한 문제예요. 짚어봤고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까요? 시간 없으니까?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 나온 건데요. 네. 인천지법이
인천 남구청의 일률적인 비공개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정보 공개에 대해서 이제 승소한 내용인 겁니다. 네. 무슨 내용이냐면 인천 남구청이 예. 이제 인천 남구 주민들이 주축이 돼서 활동하는 주민 참여라는 단체가 있어요. 네. 근데 이 단체의 회원들이 행정 감시를 위해서 현재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의 전용 관용 차량의 운행거리, 네. 주유비 등을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청구를 했어요. 그걸 네.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2013년입니다. 5월 29일에 정보공개 심의회를 열어서 이런 주민 참여라는 그 단체 회원들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무조건 비공개한다. 왜 라고 이런 의결을 한 거예요? 거예요. 뭔가 굴리는 게 아니면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거나.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민 참여란 이 단체가 그러니까 인천 남구의 주민들이 만든 단체예요. 정보공개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지난 4월부터 정보공개 거부 공개 처분 취소 소송을 기획해서 진행을 했고 네. 이때 이제 6개월이 지난 10월 29일 날 제1행정부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는 거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보공개센터가 이렇게 낸 건데 네. 판결문을 보면 정보 공개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할 것인지 여부는 개개의 청구마다 전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네. 이번과 같이 일률적으로 비공개는 네네. 위법이다. 예. 그렇죠. 그 권리를 남용한다. 정보 공개한다는 그 권리 자체가 남용된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 남구청에서는. 네. 그래서 일정 기간 정해서 그걸 일률적으로 모두 비공개하기로 한다는 그런 결정 자체는 법적 근거가 없다. 네. 그래서 그 권리 남용은 오히려 규제하라는 법리의 취지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죠. 위법하다라고 돼서 어쨌든 정보 공개를 하게 해야 됐다. 된다. 예. 예. 그럼 그 박우섭 청장이 왜 이런 식으로 하셨는지. 예. 뒤늦게 승소한 것들을 이제 공개하는 이 자료로 정보공개센터에 올라왔고 이게 3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예, 그리고 2위는 이제 3위. 건강보험료. 2위. 예, 2위가 이제 건강보험료에 대한 건데요. 17조 흑자예요, 지금. 건강보험료가 17조 흑자인데 입원비를 150% 인상한다. 이게 왜 이러는 거죠, 지금? 이걸 이제 보건의료단체연합에서 낸 성명서인데요. 네.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예. 건강보험 보장을 이제 좀 일부 줄여서 입원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거죠. 그래서 입원일 수에 상관없이 전체 입원료의 20%였던 본인 부담률이 내년 7월부터는 입원한 지 이제 2주일이 지나면 16일부터죠. 30일까지는 25%를 더 많이 내야 되고 30일이 넘어서면 30%로 인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주장은 돈을 적게 내게 했더니 도덕적 행위로 오래 입원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제가 병원밥 하루라도 빨리 안 먹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사람들 다. 그러니까요. 솔직히 얘기해서 20%의 병원비도 세기 때문에 일반적인 서민들은 그 20%도 지금 감당을 못하고 있는 건데 이걸 더 올린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것의 전제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게 이제 일부 몰지각한 부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가지고 이 서민들을 더 옥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파들의 생각이 좀 이런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 자본은 선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무식하거나 도덕적인 해이가 자주 있고 그래서 뇌로 다스려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요. 그게 일본 놈들, 그러니까 일제 사고였잖아요. 조선 놈들은 그래서 패야 된다. 일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제 우파들이 아니면 뭐 가부장적인 사회나 그러니까 전근대성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인 거죠. 그래서 밑에 것들은 매로 더 다스려야 되고 라든지 위에 사람들은 고귀하고 품위 있게 뭐 이렇게 배려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의
인식의 전제가 분명히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돈이 많은 재벌이나 자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게 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고 부자는 따라서 착하다. 더 아, 그러니까 그렇죠. 규제를 더 완화해줘야 되고 더 배려해줘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병.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능력이 안 된 거고 게을러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더 채찍질을 하거나. 그러니까 아니, 청년 실업의 문제가 도덕적으로, 게으르고 생각이 없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구나. 그런 게 다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네. 그 돈을 더 떼먹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가 있으니까 더 오래 입원하려고 한다. 뭐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이 기본으로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정책에 이렇게 스며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러네. 저는 그거를 계속 말씀드린 게 전근대성이에요. 이게 그러게요. 사람에 대해서 동등하게 인간을 평가하지 평등하게 않고 생각하자면 참 나쁜 생각이네. 그리고 그 사람이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는 결국 사회의 작용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 미국에 굉장히 기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내가 돈을 많이 번 거는 사회가 도와줘서 그런 거고 사람들이 그런 노동을 통해서 사실 일정 부분 나에게 축적을 해준 거지 그게 내가 돈을 많이 번 게 아니다. 네. 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기부를 하는 거죠. 이건 사실은 내 돈이 아닌 거다. 이러면서 기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더 이제 근대화된 좀 더 민주화된 거라고 본다면 아직 우리나라 사회에서의 그 기득권층은 정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래서 입원료 인상을 또 의결을 하고 영리병원도 이제 최초로 인가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줄기차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줄기차게 사적인 자본, 영리, 이것의 이익을 더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결국 부자들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 같은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다. 그분들은 그런 사람이 선한 사람을 생각하죠. 근데 한국 사회 부자는 사실 투기로 인한 부자들이 그렇죠. 많잖아요. 정말 노력해서 얻은 부자라기보다 하루아침에 땅값 오른 졸부들이 많죠. 그거는 어떤 경제적 효용을 만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돈을 번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생산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게 맞죠. 근데 그런 그렇죠. 부자들에게 똑같이 이런 판단을 한다는 게 또 역시나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친일 세력들이 기득권을 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의 부자는 오히려 서양에서 말하는 그런 선한 어떤 자본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건데 그런 단죄가 없이 기득권, 돈이 많은 사람들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게 그렇죠. 정당성을 발휘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1위가 수원지법이 드디어 수원대 이인수 총장을 전격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하는 걸 확정했습니다. 아, 이거 계속 문제됐던 거죠? 그렇죠. 예. 수원대는 뭐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여당 대표님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관련 교수들도 많이 잘라냈죠. 예. 그래서 막 그 수원대 총장을 비판하면 막 자르고 그리고 이제 그 비리를 공개한 교수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학생들이 막 그 서명 운동하면 그걸로 막 애들에게 협박하고 그랬던 데가 수원대죠. 예, 그렇죠. 근데 그 수원대를 또 검찰에서 기소를 제대로 안 한 거잖아요. 그 이 수원대 교수가 그 희로뽕 그 사건의 그 교수 맞죠? 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 잘 모르시고. 마약 관련. 아니, 그러니까 김무성 김무성 대표 이 수원대 교수고. 그러니까 교수는 맞는데 마약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남편이 마약. 하여튼 그랬더니, 하여튼 그러니까, 수원대에서 지금 수원대 총장이 그동안 기소가 안 돼 있었는데, 약식 기소된 이후에. 약식 기소가 계속 됐었죠. 근데 그걸, 법원에서 이걸,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정식 재판에 회부하라고 법원에서 그 결정을 내렸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그렇게 약식 기소하는 건 부당하다. 정식 형사재판으로 회부해라.